네, 방금 방송 끝내고 나왔고요. 여기는 KBS 녹음 부스입니다. 여기 있냐면요. 오늘 세미나가 좀 있어가지고 급하게 장소를 빌려주셨습니다. 또 처음으로 이런 거 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좋은 장소가 돼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오늘 방금 시사본부 끝나고 나왔고요. 시사본부에서 오늘 어, 오징어 게임 얘기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얘기하면서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의 인기 그리고 넷플릭스가 과연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 프로가 항상 마지막이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못한 얘기들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한번 해보려고 한번 또 시작을 했습니다. 뭐 본방에서 얘기한 내용은 좀 뭐 본방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관련돼 가지고 못했던 얘기들이 넷플릭스 계약 방식에 있어서에 대한 뭐 대부분의 얘기는 했는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이제 계약 방식이 넷플릭스가 이제 제작 이전 단계 투자 그리고 제작 중간 단계 투자 제작 완료 이후 투자 방식이 있다. 뭐 이 얘기를 좀 못했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오징어 게임 말고도 그 전에 이제 승리호 같은 경우에도 승리호 판권을 한 310억 정도 지불이 됐는데 순수 제작비가 240억 정도였으니까 마진율이 한 15에서 20%. 그러니까 딱 그 마진만 주고 나머지 이제 다 쓰는 거죠. 뭐 이런 방식도 있고요. 또 이제 동백꽃필 무렵이라고 하는 KBS에서 이제 방송됐었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요. 그러니까 공동 투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KBS에서 방송했지만 해외에서 이제 그런 방식도 있고요. 또 이제 TVN의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넷플릭스의 제작 투자를 받아서 저작권은 넷플릭스에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JTBC에서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식인데 넷플릭스가 방영권만 구입한 경우라고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넷플릭스가 기존에 이제 다른 곳에서는 투자받기 어려웠던 것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려는 그 제작자분들한테는 참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의 마진을 이제 가지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이니까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대박이 났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을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은 상태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지금만 하더라도 이제 아주 고효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성비 좋은 컨텐츠들을 뽑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넷플릭스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좀 안정화되고 있는 국내의 여러 프로덕션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넷플릭스한테 우리가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요 얘기할 때 과연 넷플릭스가 지금처럼 제작비를 충분히 줄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제작비는 낮추면서 고효율의 어떤 컨텐츠를 가져오라고 할 것인지 스스로 이제 살을 깎아먹는 이런 것들이 안 되기만을 좀 바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좀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못 해가지고 제가 이걸 다시 틀었어요. 뭐냐면 역시 망사용료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넷플릭스법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SK 브로드밴드에서 넷플릭스가 망을 너무 많이 쓴다. 그러니까 망을 어느 정도 쓸 때 비용을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넷플릭스가 무슨 소리냐? 우린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법적인 판단에서는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한테 돈을 내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라라라고 얘기가 됐었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좀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벌써 몇 달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SK 브로드밴드가 뭔가 이렇게 협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려면 둘이 이렇게 만나서 테이블에 있어야 되는데 SK텔레콤의 얘기에 따르면 뭐 이제 그 아직 넷플릭스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넷플릭스가 좀 나오게 하도록 지난 30일에 이제 반소에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넷플릭스가 고효율로 우리나라에서 컨텐츠를 잘 만들고 있고 그렇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들 컨텐츠는 투자하고 있지만 인프라 차원에서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약간 이제 항상 우리나라 IT 서비스 얘기할 때 역차별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역차별이 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OTT.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컨텐츠 비즈니스가 이제 광고 기반이 아니라 이런 OTT에서 월정액이나 아니면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자유로운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국내에서도 뭐 웨이브도 그렇고 뭐 티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OTT 컨텐츠는 통신사들에게 어쨌든 일부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 사용료 간단히 얘기하면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이제 너네 자동차, 그러니까 트래픽이죠. 데이터가 왕창왕창 가니까 내가 이제 너네 걸 특별히 관리해 줄 테니까 통신사한테 얼마의 돈을 내라 라는 계약인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많이 쓰는 데들은 국내에서 이제 그런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웨이브나 티빙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들이 돈을 내는데, 예.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안 내니까 그만큼 우리가 안 그래도 글로벌로 쳤을 때 파이가 이렇게 큰 편이 아니어서 투자를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역차별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비슷하게 이제 유튜브와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있을 때 항상 나오는 이제 이야기랑 비슷했던 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4K 최근에 뭐 8K까지 아주 고화질의 트래픽을 쓰는 데이터를 이제 영상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트래픽을 많이 쓰겠죠. 당연히 이제 인터넷 데이터를 많이 쓸 텐데 그럼에도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거의 돈을 안 내는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술이 있어도 워낙 교통비가 많이 드니까 트래픽비가 많이 드니까 8K 이런 거 못한다. 그래서 결국엔 역차별 계속 얘기가 나오는 뭐 이런 분위기랑 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넷플릭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힘을 발휘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어쨌든 국내에서도 이러한 OTT 플랫폼들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 스스로도 자생할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어쨌든 그런 해외에 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매달리지 않는 부분에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있으려면 국내에서 좀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OTT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는데 어쨌든 페어하게 동일한 선상에서 싸울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잖아요.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보면은 이제 11월 12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구독료 9,900원. 아, 싸요. 다른 거에 비해서. 왜 싸냐? 일단은 그 많은 컨텐츠, 어린이 컨텐츠.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제 아들 토이스토리 보여주려고 넷플릭스를 처음 가입했는데 지금 넷플릭스에 토이스토리가 하나씩 빠지고 있죠. 그리고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디즈니가 지금 원래는 디즈니 채널이 별도로 있었죠. 그 우리가 이제 케이블이나 이제 어떤 IPTV를 통해서 보던 거.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왜?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벌써 어떻게 되고 있어요? LGU 플러스가 벌써 이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거에도 LGU 플러스가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한 걸 가지고 아주 쏠쏠한 재미를 봤죠. 물론 그 뒤에 계약은 뭐 애플 뭐 이렇게 U 플러스가 거의 뭐 9대1 혹은 아니면은 더 엄청 굴욕적인 뭐 이런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맨날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LGU 플러스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랑 일종의 독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을 했느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즈니 채널처럼 IPTV에서 이제 디즈니 컨텐츠를 이제 LGU 플러스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키즈 채널에 대해서 강력한 파워를 갖겠지만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망사용료 이슈처럼 결국에는 디즈니 플러스에게 또 열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컨텐츠 만드시는 입장에서는 디즈니 플러스가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경쟁을 할 때 넷플릭스도 우리 컨텐츠 만들어줘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스타 작가들, 이제 뭐 킹덤을 만드신 작가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유튜브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보급이 되면서 이제 자기 아이디어가 있는 1인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의 파워들이 세지고 인플루언서들이 힘이 세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작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이름이 날리고 있는 주연 배우분들의 몸값은 오히려 폭등할 수 있고 그 중간에 있었던 유통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존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우리나라의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어라고 하는 이 좁은 시장에서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안타깝지만 거의 인력을 갈아넣는 수준으로 정말 많은 컨텐츠, 정말 명작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효율적인 프로덕션이 되는데 그 프로덕션이 갑자기 글로벌로 나가니까 엄청난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기회들만큼 이제 좀 안정화되어 있는 제작 구조가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몇몇 출연자를 위해서 비용을 많이 쓰는데 스태프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뭐 어쨌든 반 방송인처럼 있지만 작가분들뿐만 아니라 보조 작가분들이나 스태프분들 이런 분 중에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예능이나 아니면은 영화 쪽은 더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열정페이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지금 갈아넣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글로벌 제작사들이 오는 만큼 좀 제대로 된 대우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몸값을 요구해서 어떤 컨텐츠 제작을 할 때 그런 스태프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가 이제는 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오징어 게임 만드는데 200억 들었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서 뭐 400억, 500억 혹은 뭐 우리도 이 정도 되면은 넷플릭스에서 뭐 회당 100억 넘는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그 정도로 좀 넉넉하게 받아서 그걸로 CG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좀 여기에 있는 그 방송을 제작하거나 컨텐츠를 제작할 때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분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이런 넷플릭스에 대한 불만이나 불안감 역시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콘텐츠나 인프라적인 그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인력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국경 없는 전쟁이 시작이 된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광고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뭐 인터넷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 만약에 공중파에서 방송됐다면 일단은 처음에 이제 공유 씨 만나서 공유 씨가 이제 그 이제 뚜껑 열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카누가 나와서 커피 얘기하고 아 이거는 이제 공중파가 아니니까 좋네요. 원래 이것도 라디오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카누란 브랜드 얘기 못했겠죠.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실제로 이제 잠자고 일어났더니 체육복인데 그 체육복에 뭐예요? 뭐 노스페이스 써 있거나 뭐 이런 브랜드 써 있는 거죠. 브랜드 써 있고 그 다음에 또 밥은 항상 이제 서브웨이 샌드위치만 항상 먹고 또 침대에는 뭐 세라젬이 써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죽도록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오징어 게임을 하는 멤버들끼리 열애를 하거나 사랑하는 뭐 이러한 분위기로 끝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중파에서 만약에 오징어 게임 했다면 뭐 이런 걸로 이제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오징어 게임이 공중파였으면 아예 못했죠. 뭐 라디오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쨌든 넷플릭스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고 또 넷플릭스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의 감독분께서 투자처를 10년 동안 찾았다는 거죠. 이미 각본은 10년 전에 나왔고 그랬는데 뭐 영화에서도 TV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넷플릭스의 다양한 이러한 그 백화점식의 어떻게 보면은 카테고리마다 아주 세세한 카테고리마다 백화점식으로 컨텐츠를 쌓아놓는 이런 넷플릭스 구조로 인해서 또 이런 다양한 컨텐츠가 나왔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야기에도 라디오 때 못하긴 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월정액 베이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특정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넷플릭스 안에는 장르를 구분하는 그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되어 있는 방식별로 그 특정 취향을 채워줘야 되는 일종의 백화점식으로 쭉 가기 때문에 대박 컨텐츠 하나보다는 중박 이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시간을 이제 즐길 수 있는, 때울 수 있는 혹은 뭐 킬링 컨텐츠라고 하죠. 킬링 타임 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많은 게 또 이 넷플릭스의 특징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굿즈 시장 이런 게 좀 아쉽긴 해요. 지금 뭐 그때 이제 아까 라디오 때도 잠깐 얘기하고 나왔는데 특히나 오징어 월드 같은 오징어 월드래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건 제가 월드라고 얘기하는 게 테마파크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일부 공간이긴 하지만 오징어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존이 있고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프랑스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 주먹 다짐까지 일어나기도 했대요. 이러한 것들을 향후에 넷플릭스가 만약에 공식적으로 뭔가 IP를 쓴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넷플릭스가 신경 써야 될 수많은 IP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 잘된 컨텐츠 하나를 뭔가 확대시킬 수 있는 집중적인 마케팅은 좀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편으로는 오징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쉬움이 있겠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들이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게 지금의 컨텐츠 비즈니스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판은 바뀌었고 창작자들은 훨씬 더 유리하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유통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또 생존해야 되는 다양한 기존 플레이어들은 어떤 식으로 진화할지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또 전 세계 이 플랫폼 컨텐츠 시장 그리고 영화 또 음악 아니네요. 영화 또 드라마 같은 영상 컨텐츠 시장 그리고 향후에는 게임 시장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미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이 향후에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본방보다 더 길어진 후토크 끝내겠습니다. 뿅!